김현철 교수입니다. 지금 홍성국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경제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얼마 전에 이제 반성문 쓰셨습니다만은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그 결과가 결국은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위기의 본질은 정부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념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맡은 부분이 경제학부와 그 경제 외교 부분이기 때문에 이념발 위기에 생생한 모습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지나친 반중입니다. 이거는 국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작년에 서상목 경제수석이 탈중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탈중국 선언을 하자 대한상의의 최태원 회장이 탈중국 안 된다 라고 강력히 선언을 해주셨는데, 근데 최태원 회장님이 올해도 다시 한 번 더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제 언론들은 이게 최태원 회장의 이제 추경호 부총리의 탈중국론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에서는 탈중국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정부의 단면이고요. 또 하나의 이념발 위기의 단면이 지나친 친미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백악관에 대통령 실에 투자 및 일을 해서 번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백악관 투자 및 일자의 상황판을 보고는 너무너무 생하고 일자의 수출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뒤에 또 말씀.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 발휘 이념 발휘의 가장 핵심은 민생보다 이념을 챙긴 이 정부의 지금까지 1년 5개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해서 대처를 해야지 우리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0년대 연정기의 원리로 21세기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이념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특히 제조업이 말씀하셨던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으니까 뉴 패러다임 미래 연구소장님은 87년도에 생산연대에 들어가셔서 30여 년간 우리 산업 선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오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산업을 보고 계신지 좀 짧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이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초격차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사실 초저성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50년간 우리 국내에서 이제 급격하게 몰려온 생산 결과가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공급 과잉력을 초래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시장 자율적 구조 조정에 맡겨둔다면은 이 내수 규모에 맞게 생산력이 축소된 우리 경제는 초저성장 단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력 과잉이 이 과잉 경쟁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또 이것이 이제 생산성 저하를 만약 우리가 이걸 자연도태식 구조 조정에 맡겨둔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견뎌낼 여력도 없고 또 이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만큼은 이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 퇴출 방식이 아니라 과밀 기업의 출구를 열어주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주년간 우리가 구조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로 압축 성장을 했지만
사실 지금 이미 성장의 피크점에 이미 지나고 있고 또 수출 강국으로는 현재 13대 10대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도 없고 4만 불, 5만 불 시대도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상품 제조 수출형 성장 모델이 비교우기를 특히 이제 중국이죠. 잃고 시효를 다해서 지금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이제 김현철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기업 중심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이 투자가 전부 다 이제 해외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기본 흐름이 되는 수출 낙수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경제 체질 개혁을 지금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수출 강국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저는 수출 낙수 효과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직접 효과를 내는 경제 체제로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직접 효과를 내려면 수출 통상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수출을 넘어서 상대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주는 산업 파트너십 통상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수출 강국으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해왔던 다양한 업종과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세계의 다양한 개발 아젠다를 해결하는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로 대한민국이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FTA 정책으로 지리적 경제 영토를 넓혀왔다면 앞으로 FTA 2.0은 상대국과 경제를 화학적으로 통합시켜서 우리도 편성성장하는 경제 공동체로 이제 진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각국과 산업 파트너십으로 연결성이 극대화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뭐냐? 국제사회의 돈과 자본이 몰려드는, 즉 글로벌 직접 효과를 누리는 직영학적, 선후발국 직영학적 국제 허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은 분명 기억하고 지난 대선 때도 우리 공약으로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김현철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함께 좀 뒤에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렵고 구조적으로 어려운데요. 박영기 경제평론가께서 매일 라디오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우리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가게와 또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평론가 박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각자 저희에게 샌드백을 하나씩 맡기셨어요. 저의 세대 공약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가계부채, 청년빈곤, 결국은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계 및 청년빈곤을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로 붙어있는 쌍쌍둥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이제 생활경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자를 쓴 문자 그런 게시판의 글들보다 가슴에 스며드는 삶을 이제 생활경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자를 쓴 문자 그런데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의 그 기저에 들어가 보면 원리금 부담이 너무 비쌉니다. 주거 비용을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미래에셋에서 아주 오랫동안 또 애널리스트 지금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한테 부동산 가계부채에 대해서 엮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복덕방이라고 하니까 수수료 싸게 해주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리서치를 하는 회사고요. 이게 한국의 부동산 정보가 굉장히 비대위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보를 양산한 주체들이 건설을 해서 이게 왜냐면 그 전에 밀던 정부에서는 사실 이 23번이 발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많이 정책이 나오냐고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 정부는 1년 동안 14번이나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대부분 방향성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용인하는 그런 용기가 사실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서는 저는 정치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는 그 용기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광수 대표가 출마의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제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말씀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짧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기 저성장인데요. 요즘 이제 다시 나온 말이 피크 코리아, 변하는 역사 속에 지금이 고점이다라는 이런 자료협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함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로 얼떨결에 선진국,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는데 준비를 못한 게 많으니까.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장기 저성장 국면인 거죠. 그래서 OECD에서 잠재 성장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15, 13년간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았어요. 우리가 그걸 쳐다보지 않았던 거죠.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박광계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김현철 소장님도 신한방 정책도 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아이디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장기 저성장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굉장히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대로 가버리면요, 그건 이제 장기 저성장을 각오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까 좀 전에 박광기 소장님께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중소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하는데 기업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밸류체인 전체를 끌고 나가서 한국이 쉽게 얘기하면 헤드쿼터 본사가 돼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업단지 수출 전략과 같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건축업계가 설계기가 20년 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와 산단의 그 유통단지에 가보면 이 연계가 되도록 통상 모델을 바꿔주는 게 저는 민생 경제 기본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제 부지가 없으니까 베트남에다가 산업단지가 통째로 넘어온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한국의 그 장기 성장 단계를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민주당은 또 그 성장 단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네, 성장 잠재력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인구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구 성장이 실제로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앞으로는 이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이 소위 노동 인력 구조도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겠냐 그런 예측들을 합니다. 저는 뭐 경제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들은 이제 현장의 전문가들께서 내주실 거라고 보고,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역시 우리 국민들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다. 뭐 나도 고생하는데 내 자녀들 키울 때 나도 더 고생해야 되고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고생하게 되는데 굳이 뭐 다음 세대를 낳아서 우리가 길러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드디어 출산율이 0.6배로 떨어졌다고. 저는 정부의 예를 들면 그 경제나 산업에 대한 접근 시각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자유주의도 아니고 이거 아니면 방임주의도 아닌 거 아닌가 생각이 그냥 방치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이건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치주의, 방임주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의 좀 세밀한 관심과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우리 박광기 소장님의 의견 같은 걸 좀 들어서 좀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다 내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인 답을, 해법을 제가 낼 수는 없고 우리 홍성국 의원님께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극장 구경하듯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치가 민주당이 희망을 던져줬을 때 사람이 극장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돼서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갖고요. 이제 서민들 민생위기 좀 말씀하실 텐데 그냥 위험으로 생각하고 또 다치려고 하는 것보다 기회를 잘 삼아야 된다는 게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정부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큽니다. 그렇다면 계속 부동산에 또 발목을 잡혀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런 점을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주 쓸 돈은 없는데 그나마 자투리돈 모았다가 가상자산 주식 투자했다가 또 투자를 크게 받고 특히나 최근 2년 사이에 주가 고점 근방에서 약 1000만 명 정도가 새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다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크게 손해를 많이 보셔갖고 실질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경제 안보가 이제 지금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굉장히 클로즈업 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이거를 이제 21세기형 경제 안보로 보지 않고 1960년대, 70년대 경제 안보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 얘기자한테 기업인들 대동해서 중국을 가라. 그 대신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고노 중현 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회의장님이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중국을 가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정상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일이나 프랑스식 모델이 안 된다면 저는 이루면서 이 수출 추락을 일정 부분 멈추게 하는 이런 긴급 조치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대응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 대응.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사실 이제 고가부채와 민간부채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말해주실지도 혹시 모르겠다.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 같아서. 그러니까 고가부채에 대한 좀 인식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을 텐데요. 네? 우연히 기시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